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현주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제 국군 포로들이 어떤 내용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소송을 건 겁니까? 그 6.25 때 북한에 이제 국군 포로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예. 그 수십 년간 이제 강제 노역에 종사하시면서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유로 그 예. 1인당 2,100만 원 정도를 이제 그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중에 예. 이원삼 씨라는 분은 51년간 이제 탄광에서 노동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네, 국군 포로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가까이가 지났고요. 그 사이 원고 5명 중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재판이 왜 이렇게 늦게 열리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일단 앞서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게 2020년 9월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첫 재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3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예.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어르신들의 대리인들이 공시송달도 3번이나 신청을 했고 재판기를 잡아달라라는 요청도 5번이나 했는데 재판부가 뭐 그것에 대해서 무응답이었고요. 예. 그 이후에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부로 변경이 된 후에야 이렇게 재판기일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늦게 잡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공시송달이라는 부분이 좀 이게 일반인들은 예.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그거 자체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지금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공시송달, 뭐 법원의 게시판이나 뭐 관보 같은 데에다가 공시를 하는 이런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달라고 대리인들이 신청을 했던 것이었는데 3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질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인사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 3년 동안 열리지 않다가 뭐 정부가 바뀌니까 당장 바로 열리는 것은 뭐 이렇게 정권을 따라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원래 공시송달이라는 게 뭐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결론이 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열리지 않은 건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리고 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 적절한 해명이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공시송달하고 이제 송달하고 무변론하고 이게 좀 경우가 다른데 그 보통 이제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가 송달 내용을 알아야 그 반박 기회를 주고 뭐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열릴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송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변론을 한다. 대응을 안 한다. 그러면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바로 판결이 선고가 되고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옵니다. 예. 바로 자백간주가 예. 돼가지고. 그런데 공시송달은 이게 그 심리를 한번 합니다. 심리를 한다는 게 그 원고의 주장과 원고의 주장의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이제 증거까지 다 한번 대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변론기일이 잡혔고 변론기일 과정에서는 아마 그 청구 취지를 좀 확장하신 것 같아요. 5천만 원으로 확장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소장 내용을 변경하라고 이제 재판부가 지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번 정도 기일이 더 잡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 피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뭐 변론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당연히 이제 피고가 변론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또 제도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피고가 항변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부인이나 항변을 가지고 판단을 다시 한번 예. 해보는데 지금 이제 그 피고가 전혀 이제 대응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예. 원고의 주장의 기승전결 그리고 증거 관계가 맞는지만 판단해 가지고 판결하니까 아마 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은 뭐 꽤 있다고 봐야 되죠. 네, 예. 승소 가능성 꽤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승소 가능성 얼마인지 또 손해배상액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일단 공시송달 소송 자체가요, 원고가 제기한 대로 거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소할 가능성 높다고 보이고요. 예. 특히 2020년 7월에 이미 한재복 씨가 국군포로들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공시송달 송달 재판으로 이루어져서 4,200만 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있고 5월 초에 아마 다시 기일이 잡힌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마 변론이 종결되고 공시성달로 원고들이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소를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 추심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심 때 4,2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 그 이후에 뭐 2심이나 또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1심 판결이 있고 나서는 원래 피고 측이 항소를 해야 되는데 예. 북한 측에서 이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은 확정된 아, 상태입니다. 1심은 확정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승소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사실 북한에 대한 소송이니까 어디를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아직 법리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승소한 원고들이 손해배상액 내라고 하면서 남북경제문학협력재단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한 바는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에선 기각된 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에서 2인자로 불리는 정정훈 씨가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정조원 씨는 JMS의 이행자고 본명이 김지선 씨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명석의 후계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추후에 이제 JMS를 이어받을 분이라는 정도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 이분들이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여신도 6명에 대한 성폭행 사건, 그 성폭행 사건에 적극 가담했다라는 혐의를 이 정조원 씨가 받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방조범을 넘어서는 적극 가담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 구속이 집행이 된 사안입니다. 예. 네, 정조훈 씨 이제 자신은 여성들이 정명석 씨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게 사실이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겁니까? 정조원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명석 씨의 굉장히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예. 등으로 JMS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조원 씨가 갑자기 본인이 담당하는 분당의 한 교회 예배에서 여자들이 정명석 씨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본인이 막았다라는 주장을 펼치긴 했거든요. 예. 하지만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봐서는 이런 주장들이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봐야겠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요. 네. 정명석 씨 방으로 본인들을 데려갔던 장본인이 정조훈 씨 최측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조훈 씨도 이런 성폭행 사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피해자들이 성폭행 당한 이후에도 정명석 씨를 떠나지 않도록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정조훈 씨라고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죄를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명석 네. 씨도 지금 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정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유무죄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그 피해자들이 자기의 이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가지고 성관계를 맺은 거냐, 예. 아니면 어떤 세뇌를 당하고 그러면 또 한가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몰려 가지고 이 성폭행을 한 거냐, 그 상황과 고의 그리고 여성분들의 의지, 자율 의지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종교적으로 아니면 그 외적인 부분으로 세뇌돼 가지고 발생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한거불능 상태, 세뇌 상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원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명석 그분에 대한 재판도 결과적으로 예. 이 구속영장과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